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1989년 6월 18일 미국 버지니아에서 모두의 축복 속에 한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신랑 22살의 존 웨인 보빗은 미국 해병대에 복무 중이었고요. 신부 20살의 로레나는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던 학생이었죠. 이날 특히나 행복에 가득 찬 사람은 로레나였습니다. 그녀의 오랜 꿈이 실현된 순간이었는데 잠시 로레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1969년생으로 에콰도르에서 태어났어요. 이후 가족이 베네수엘라로 이사를 갔는데 이 가족의 특징이 있다면 엄격한 카톨릭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여성들은 하얀색 베일을 집에서도 쓰고 지내라는 룰이 있었고요. 로레나는 성인이 될 때까지 남자친구 사귀는 걸 집에서 강력히 반대했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가족들은 종교와 사랑으로 똘똘 뭉쳤고 그렇게 로레나의 성장기는 큰 무리 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에겐 동경의 대상이 있었어요. 바로 미국이었죠. 80년대 당시 우연히 미국의 자유분방한 TV쇼를 접하게 됐는데 늘 엄격하게 살다가 너무도 새로운 충격인 거예요. TV에서 보는 미국은 그야말로 자유와 기회의 땅으로 느껴졌고요. 결국 18살이 된 로레나는 학생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가족 모두 데려오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래서 로레나 혼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칼리지에 진학해서 학업에 매진합니다. 그녀는 꼭 미국에서 성공해서 사랑하는 가족 모두를 데려와 살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88년 로레나는 우연히 군인 전용 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존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거예요. 멋지게 제복을 입은 그 존의 모습에 반했어요. 그래서 성격도 카리스마 있고 또 유머러스해서 더 빠져들었고요. 존 역시 로레나가 싫지 않았어요. 약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서툰 언어를 쓰는데 그것도 그냥 귀엽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둘은 불과 9개월 후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었어요. 특히나 로레나의 친구는 존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항상 데이트 비용을 로레나가 냈기 때문이래요. 근데 로레나는 이미 존한테 홀딱 반한 상태잖아요. 더군다나 외국인 신분이던 그녀는 미국인 남편과 결혼을 해야 가장 빨리 영주권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했지만 결혼으로 신분까지 해결되니 그녀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듯 했죠. 그렇게 마침내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로레나의 환상은 무참히 깨지고 말아요. 존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연애 때는 전혀 안 그랬어요. 게다가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증상을 보입니다. 맨날 술만 퍼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격해지면 폭행을 하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 존은 평소처럼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해요. 당시 조수석에는 로레나가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존의 남동생이 타고 있었죠. 존이 음주 상태로 너무 난폭하게 운전을 하니까 로레나가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살살 운전을 해달라라는 의미로 핸들을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가볍게 쥐게 되죠. 그런데 순간 존이 로레나에게 바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참견이야 이러는 거죠. 로레나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서 눈물을 막 글썽여요. 하지만 남편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폭력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존은 조금만 자기 심기를 거스르면 아내를 그냥 패요.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운 주제가 뭐였냐면 상의도 없이 막 존이 무작정 집에 사람 데려오고 또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합니다. 부부라면 당연히 의논을 해야 되고 맞춰가야 하는데 존은 제멋대로였죠. 그래서 로레나가 왜 그러냐 같이 상의를 하자 이러면 바로 주먹으로 해결을 했고요. 게다가 로레나를 괴롭히는 건 또 있었습니다. 너무도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관계예요.
지금이야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이 되지만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런 개념이 좀 낯설었죠. 존은 자신이 내킬 때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걸로 성관계를 즐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1년에 존은 상의도 없이 해병대를 전역하고 그냥 백수가 돼요. 집에 틀어박혀서 맥주나 마시고 하루 종일 TV나 보면서 혼자만 여유로운 거야. 결국 참다 못한 로레나가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베이비시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레나를 고용한 건 제나라는 싱글맘이었어요. 네일샵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죠. 그녀는 언제나 당당하고 진취적인 여성이었는데 로레나는 그런 제나를 보고 부럽고 본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나가 로레나의 사정을 듣고 딱하게 여겼고 로레나, 우리 네일샵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일자리를 주선해줍니다. 그렇게 로레나는 제나의 네일샵에서 일을 했고 생계를 책임지게 됐죠. 그 와중에 기쁜 소식도 찾아옵니다. 로레나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존의 반응이 놀라웠죠.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짜증을 내면서 낙태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결혼도 했는데 왜? 그 이유는 로레나가 애를 낳으면 집에서 돈 벌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낙태를 하라는 거야. 쓰레기죠 진짜. 물론 로레나는 이걸 거부했어요. 카톨릭 신자로서 말도 안 되죠. 근데 존 또한 쉽게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협박을 하는데 낙태를 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로레나는 두려웠어요. 이혼을 당하면 영주권도 없이 바로 자기 나라로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럼 졸지에 미혼모로 집에 돌아간다? 가족들은 날 어떻게 볼까? 근데 실제로는 존이 이혼을 한다고 해서 로레나가 추방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정보가 부족하니까 로레나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던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지우기로 하죠. 당시 낙태를 진행한 병원 관계자는 그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던지 남편과 따로 분리해서 감정을 추스려야 할 정도였다고 해요. 자, 그렇게 존의 뜻대로 아이를 지웠는데 이후에도 폭행과 거친 언행은 이어집니다. 참다 못한 로레나가 결국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존이 폭행죄로 체포가 되죠. 근데 여기서 존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히려 로레나를 가해자로 몰고 갑니다. 내 아내가 나의 바람을 의심했고 오히려 폭력을 먼저 쓴 건 아내였다. 아내가 나를 때리길래 나는 정당방위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로레나는 너무 억울했지만 또 영어가 능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툰 영어로 모든 걸 설명하기엔 좀 한계가 있죠. 게다가 로레나가 워낙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을 도저히 경찰에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강간에 가까운 성관계, 수시로 벌어지는 가정폭력, 거기에 강압적인 낙태까지 이리저리 설명하긴 했지만 결국 경찰은 낙태에 대해서는 로레나 너가 동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끝내 존의 가정폭력도 무혐의로 판정됩니다. 1993년 6월 23일 새벽 4시. 이날도 존은 어김없이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 귀가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레나가 잠들어 있는 침대로 접근했죠. 거칠게 옷을 벗겨내더니 항상 그래왔듯 또다시 강간을 시도합니다. 이때 로레나가 울음을 터뜨려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제발 그만두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이때 존의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네가 내 아내인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 어차피 너는 나한테서 못 벗어나. 사실 존은요.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도 끔찍한 강간이 벌어졌죠. 관계가 다 끝나고 나서 존은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지더니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한참을 울다 지친 로레나가 홀로 방을 나와서 주방으로 향합니다.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연 순간
그 냉장고 불빛에 무언가 번뜩이는 게 눈에 들어와요. 바로 싱크대에 놓여있던 식칼이었죠. 그녀가 가만히 서서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그 칼을 집어들고 조용히 침실로 향했는데요. 당시 바닥에서 대자로 누워 자고 있는 남편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인간 죽여버리고 싶다. 그녀는 결심했고 그대로 칼을 휘둘렀죠. 곧이어 카펫은 붉은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존을 살해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로레나 손에 쥐고 있는 건 절단된 남편의 성기였죠. 그녀는 그대로 집을 빠져나가서 차를 몰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한쪽 손에는 남편의 성기가 들려 있어요. 얼마나 운전을 했을까? 어느 순간 이 모든 게 너무나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성기를 그냥 밖으로 던져버렸죠. 범행에 쓴 식칼은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후에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바로 네일샵 사장 제나의 집이었습니다. 이미 막 피범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나 문 좀 열어줘요. 미친 듯이 현관문을 두드렸죠. 그리고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나의 조언대로 로레나는 자수를 결정했고요. 한편 그 시각 존의 신고를 받은 구급대 역시 비상이었습니다. 야심한 새벽에 성기가 잘린 채 울부짖는 남성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잘린 성기 어딨어? 이 행방이 오리무중인 거죠. 때마침 로레나의 자수 신고가 접수가 되는데요. 이때 경찰이 가장 먼저 로레나 씨, 남편 성기 어디 있습니까? 행방을 물어요. 그러니까 로레나가 나는 그냥 차 타고 오다 길가에 버렸다. 근데 그게 아마 편의점 앞이었던 것 같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경찰의 대대적인 성기 수색 작전이 펼쳐지죠. 그 결과 비교적 온전한 상태의 잘린 성기가 발견이 되는데요. 즉각 병원으로 옮겨져서 봉합 수술에 들어갔는데 이게 수술만 무려 9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해요. 긴 수술 끝에 봉합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죠. 자,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건 재판입니다. 1993년 11월에 재판이 열리는데 로레나는 그동안 자신이 당한 일들을 상세히 진술했어요.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이 부부 사이에 강간이 성립되냐 이거예요. 로레나가 존의 성기를 절단한 계기 또한 강간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부간 강간이 인정이 돼야만 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특히나 그들이 살던 버지니아는요, 다른 것보다 유독 보수적인 편입니다. 부부 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매우 까다로웠고요. 최소 피해자한테 아주 심각한 신체 부상이 있어야 했어요. 근데 로레나는 정확히 해당되진 않았죠. 결국 그녀는 남편의 신체 부위를 악의적으로 훼손한 혐의로 20년의 징역형에 더해 추방 위기에 처해집니다. 이게 범죄자가 되니까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건 법적으로만 접근했을 때 나오는 결과일 뿐이었어요. 자, 미국 전역에서 희대의 남편 성기 절단 사건이 TV 중계를 통해서 미 전역으로 송출이 됐죠. 그야말로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그녀의 사연이 전해지고 20년형을 받는다, 추방받는단다 하니까 전역의 여성들이 분개하며 일어납니다. 로레나의 구호를 위한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더해 네일샵 사장 제나와 또 네일샵 단골 손님들이 다 증인으로 나서요. 내가 그동안 로레나를 보면서 몸 곳곳에서 멍을 봐왔다. 이게 폭력을 당한 증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런 지지에 힘을 얻은 로레나 변호인들은 그녀가 결혼을 한 후에 수년간의 폭행으로 고통을 앓았고 결국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인해 남편의 성기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론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럼 과연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1994년 1월 재판부는 로레나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합니다.
오랜 가정폭력을 당했고 일시적인 정신 이상이 왔다고 판단하면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무죄가 인정된 거예요. 대신에 그녀에게는 정신병원에 한 달간 감금 처분이 내려졌고요. 로레나와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이 부부가 정식으로 이혼 절차까지 마무리해요. 자, 그런데 끝이 아니죠. 이후에 두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와, 각자가 보인 행보는 더더욱 둘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존은 성기 절단 사건에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재판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상당한 돈을 썼어요. 근데 직업이 없던 터라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했죠. 그런데 이때 존이 어떤 선택을 했는 줄 아세요? 아주 황당하고도 엽기적이게도 포르노에 출연합니다. 와우. 사실 이 사건이 미 전역으로 알려지고 나서 한편으로 대중들은 과연 그의 성기가 얼마나 또 어떻게 봉합이 됐을지를 궁금해했어요. 그 대중의 호기심을 돈으로 바꿀 기회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존이 포르노에 출연을 했고 덕분에 그 영상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여기에 존이 신이 났어요. 이거 꽤 짭짤한데?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추가로 성기 재건 수술을 받았고요. 이후 본격적으로 포르노 배우 활동을 이어갑니다. 이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는 없는 듯해요. 오히려 자기 성기가 나이프로 잘렸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직접 사인한 스테이크 칼을 기념품으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연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력성은 버리지 못했나 봐요. 여자친구를 폭행한 죄로 15일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죠. 반면 로레나는 2007년 로레나스 레드웨이건이라는 재단을 설립합니다. 자기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를 만든 거죠. 과거 그녀는 이민 여성으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적절한 피난처와 구호 방법, 법적인 부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신고를 하려고 해도 그때마다 존이 비웃었어요. 야, 넌 미국 사람도 아닌데 경찰이 널 도와주겠냐? 이 말에 더 주눅이 들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같은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라는 다짐하에 그녀는 여전히 버지니아에 살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참고로 존에 대한 뉴스가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이죠. 지난 2024년 그는 말초신경 다발증으로 자신의 발가락을 모두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내에 의한 남편의 성기절단, 미국 사상 초유의 엽기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로 인해서 한때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존 보빗의 이름을 따서 보빗한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기를 잘라버려 이런 협박을 농담으로 내가 너 보빗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겨난 거죠. 오죽하면 한동안 온갖 토크쇼와 심지어 애니메이션에서도 보빗한다라는 말을 패러디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그저 웃고 넘기기엔 이 사건이 남긴 파장이 중대합니다. 그 어떤 폭력보다 너무 일상적이어서 더 무서운 가정폭력. 보빗의 성기절단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1905년 일본 칸다의 한 가정집에서 태어난 아베 사다. 그녀의 집안은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다다미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8남매 중 막내딸로 자라난 사다는 유복한 가정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듯 했지만 사실상 사다의 부모님은 늘 일에 지쳐 있었고 그러다 보니 딸과 정서적으로 교류할 시간이 부족했죠. 사다는 어렸을 적 부모님과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 해도 어머니는 이 막내딸의 외모가 일찌감치 고우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노래와 악기를 배우게 하면서 예술적인 소질을 키워내려고 노력했는데요. 즉, 그녀의 딸을 게이샤로 키우고 싶어 했던 것이죠. 게이샤는 일본 전통 기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요즘 유명 연예인에 맞먹는 존재였죠.
그 영향 덕분인지 사다는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꽤나 인기를 끌었고요. 덩달아 성적으로도 또래보다 좀 조숙해서 공부보다는 남녀 간의 사랑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사다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15살의 나이로 자퇴를 하고 맙니다. 이후 그녀는 남자 대학생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또래보다 좀 더 조숙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던 중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이 무리 중 한 명의 남성에게 강간을 당한 겁니다. 그날 15살 나이의 소녀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날을 기점으로 사단은 앞으로 자신이 결코 결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단언하면서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포자기 심정 때문이었을까요? 이후에 사단은 여러 남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야말로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도 어떻게든 딸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엇나갈 뿐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한 아버지와 친오빠가 굳은 결심을 하더니 방탕한 딸이라면서 그녀를 기생집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사단은 게이샤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노래와 악기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그저 삼류 게이샤로 전락하게 되고 그 의미는 매춘과 이어집니다. 결국 사단은 그 길을 걷다가 성병에 시달렸고 20대 청춘을 그곳에서 보내고 나서는 나이가 들어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후 음식점과 찻집 종업원 일을 시작해서 점점 돈을 모아갔고 나도 이제 나만의 가게를 갖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게 도쿄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사다는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식당의 주인 이시다 기치조. 그 당시 아베 사다의 나이는 32살, 사장 기치조의 나이는 42살이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했을 때 상당한 나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려서 사랑에 빠졌고요. 순식간에 깊은 관계로 발전했죠. 아베 사다에게 그 사랑은 아주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었죠. 사실 아베 사다가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녀가 매춘 생활을 하던 시절에 우연히 알게 된 남자와 연애를 했는데 두 사람이 오래가지 못했던 건 그가 유부남이었기 때문이었죠. 사다는 그 남자가 이혼을 하고 자신과 함께하기를 바랬지만 남자가 거절하면서 관계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아픔이 있던 사다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기치조를 잃게 될까 불안감을 느꼈고 점점 더 집착을 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거의 매일 밤을 함께 보냈다고 해요. 다소 가학적인 성적 취향까지 잘 맞았던 두 사람은 전국 각지의 여관을 돌아다니면서 며칠이고 서로의 육체를 탐했죠. 한 예로 이때 사다는 기치조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네 아내는 물론이고 다른 여자와 놀아나지 말아라 라고 위협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치조는 그저 재밌어하며 웃어넘겼습니다. 익숙했던 거죠. 그러던 1936년 5월 11일 둘은 도쿄에 있는 만사키라는 이름의 여인숙에 투숙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5월 18일 오전 11시쯤 퇴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방 안은 잠잠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여인숙 직원이 객실을 방문했고 문을 열어본 순간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투숙객이었던 남자가 침대에 누운 채 분홍색 허리끈으로 목이 졸려 숨져 있었습니다. 이불은 이미 검정색 피로 다 물들어 있었는데 더 끔찍한 것은 이 시신에 성기가 잘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남자의 허벅지와 이불에는 피로 쓴 문장 사다와 기치조 둘은 영원히 그리고 남자의 왼쪽 팔에도 역시 피로 쓴
사다라는 이름이 뚜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인숙에는 두 사람이 같이 와서 투숙을 했고 남성만 사망한 상황. 그렇다면 사다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전 8시쯤 사다는 과일을 사러 간다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한테는 안에 남자가 자고 있으니 깨우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하고 유유히 여관을 벗어났죠. 성기절단 살인사건,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 그 시대에는 더 어땠을까요?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 경찰들은 인근을 샅샅이 수색하며 사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5월 20일, 인근 여인숙에서 가명으로 투숙 중인 아베 사다를 찾아냅니다. 경찰은 그곳을 급습했고 사다가 묵고 있는 방문을 열게 되는데 오히려 경찰이 당황하게 돼요. 사다가 태연히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방 앞에 서 있는 경찰들을 보면서 너네 아베 사다 찾고 있냐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태연하게 말했죠. 되려 예상치 못한 이 상황에 경찰이 그녀가 정말 아베 사다인지 믿기 힘들어하는 것 같자 사다는 한쪽에 놓여있는 자신의 가방을 끌고 와서는 주섬주섬 종이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잘려나간 시신의 몸 일부분이었죠. 경찰에 연행된 사단은 취조에 순순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술술 그날의 상황을 털어놓으면서 이 엽기적인 범죄 행각이 드러나는데요. 5월 16일 저녁, 기치조와 사단은 한참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잠자리를 가지던 중에 사다가 허리끈으로 그의 목을 조르게 되는데 사실 이들은 평소에도 이런 쾌감을 즐겼기 때문에 기치조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기치조가 잠이 들게 되자 사다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살기를 담아서 허리끈으로 잠든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갑작스러운 공격에 숨이 막혀서 괴로워하던 기치조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잠시 뒤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 기치조가 숨을 거뒀는데요. 아베 사다는 남자의 주검 옆에 몇 시간 동안 함께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스르륵 일어나서 부엌에 갔고 칼을 가져와서 그의 성기를 자르더니 잡지 표지에 그것을 싸서 가방에 넣었죠. 이후에 죽은 기치조의 팔과 허벅지 그리고 이불에다가 피로 사다와 기치조 영원히 라는 글귀도 남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유유히 숙소를 떠난 사다는 시내에서 쇼핑을 즐기고 영화를 보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사다에게 왜 기치조를 살해했느냐라는 이유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진술했죠. 나는 그를 너무 사랑했고 그의 전부를 원했지만 우리는 정식 부부가 아니기에 그는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안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죽인다면 어떤 여자도 그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살해했다. 자, 그녀의 정신적인 어떤 집착은 충분히 의도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굳이 성기를 잘라야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아베 사다는 늘 그와 함께하고 싶어서 가져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는 기치조를 죽인 후에 오히려 자신에게 짊어져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해졌다라고 말해서 모두를 경악시켰죠. 이 엽기적인 사건은 순식간에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일본인들은 당연히 큰 충격에 빠졌죠. 전례 없는 잔혹성 때문에 아베 사다 패닉이라고 불릴 만큼 일본 사회의 반향이 아주 컸습니다. 특히 그 당시 일본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였는데 이 엽기적인 살인마 소식이 퍼졌고 그녀가 미모의 여성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아주 황당하게도 그녀를 칭송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게 돼요. 사다의 빼어난 외모에 감탄을 하면서 그녀를 로맨틱한 여신으로 추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건이 벌어진 만사키 여인숙 그리고 사다가 붙잡혔던 시나가간 여인숙은 매일같이 최고 매출을 찍게 돼요. 그야말로 인기 관광 명소가 된 거였죠.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각 신문사들은 이 사건을 설명해줌에 있어서 성기라는 표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아니, 중심이 되는 소재이니만큼 보도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해도 그 시대상 노골적인 표현을 쓰긴 좀 그렇고, 결국 고심 끝에 기사에선 국부, 하복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고요. 이후에 국부라는 단어가 성기 부위를 가리키는 단어로 정착했다고 합니다. 1936년 11월 25일,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아베 사다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 전날부터 방청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렸죠. 사다는 이날 법정에서 내가 마치 변태처럼 오해되고 있어서 유감인 것 같다. 내 인생에 기치조 같은 남자는 없었고 나는 그를 사랑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진 심리조사 과정에서 사다는 사디즘과 도착증 같은 정신질환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녀의 정신질환이 정상 참작이 되었던 걸까요? 법원에서는 이 살인을 그저 단순 치정극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아베 사다는 징역 6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죠. 5년 후인 1941년 그녀는 일왕의 특별 사면이다 라는 명목으로 출소했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회에 큰 반항을 일으킨 화제의 범죄자가 아주 짧은 시간 만에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사다는 조용히 지내려는 듯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았죠. 심지어 그녀가 출소하고 이걸 주제로 한 저속한 소설까지 출판되었고요. 이걸 두고 아베 사다와 명예훼손이니 뭐니 고소까지 진행되면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출소한 뒤에 가명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지만 결국 그가 그녀의 정체를 알고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1940년대 후반에 돼서는 아베 사다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까지 만들어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다 또한 차라리 이 유명세를 즐기기로 한 건지 놀랍게도 직접 연극에 출연해서 본인의 역할을 소화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죠. 연극에서 그녀는 엽기 살인범이 아닌 희대의 판무파탈로 그려집니다. 그러던 1971년 6월 어느덧 66세가 된 아벤 사다는 온천에 다녀오겠다라는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선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야말로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도 미스테리하죠. 많은 이들이 사다의 행방을 쫓았지만 도무지 발견되지 않았고 유명세에 힘입어서 간간히 내가 아베 사다를 봤다라는 목격담이 들려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행방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으로 일본을 뒤흔든 미모의 살인마,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죠. 사실 아베 사다는 일본에서 시대의 아이콘, 판무파탈로 여겨지면서 예술계에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모티브로 한 제작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영화인데요. 1976년에 개봉된 감각의 제국이었죠. 소설 중에는 신라권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베 사다, 그녀의 이름은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서는 아베 사다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서 그녀가 정서적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 남자에 대한 증오가 있었단 거다라고 분석하게 되는데요. 기치조에 대한 독점욕, 충동성, 공격성이 모두 한데 어우러졌는데 그게 어쩌면 어렸을 적 그녀가 경험한 어떤 성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한들 살인범이 동경의 대상이 되거나 예술로 포장되어서 미화되는 일은 분명 경계해야 할 겁니다. 아베 사다, 그녀는 배우도 스타도
유명 인사도 아닌 엽기적인 살인범에 불과합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